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컴퓨터 AI 공학과 김강섭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영역은 제가 하고 있는 활동과 그리고 인공지능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인공지능 창의성에서 또 거기서 중요하게 나오는 윤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거냐면 AMI라고 지금 보이실 거예요. 이거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아트 앤 머신 인텔리전스예요. 그래서 예술적인 활동과 인공지능이 같이 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또 드론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많은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새로운 또 영역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음 아트 디렉터이신데 이분한테 AI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GPT-3라는 것이 있어요.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요게 들어가셔서 재밌게 이런 모습을 만드셨고요. 이분은 이런 예술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예, 저의 이제 배경은 저는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공군의 정비사로 일을 하다가요. 문화 쪽에 관심이 있어서 영상 쪽을 하다가 앱 개발도 하는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좀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융합형 인재로 해서 활동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한 거는 지금 보시면은 지구본 같이 생겼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그 항공 쇼, 그러니까 드론을 하늘에서 쇼를 하는데 제공을 해줬어요. 컨셉을 잡아서. 그래서 이제 쇼를 했었는데, 요게 이제 BTS라고 아실 거예요. 거기 예, 공연의 일부분으로 했던 거에 제가 참여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차세대 보안개론 수업 중에 나온 내용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고려대학교 윤지원 교수님이 하신 내용을 보고 이런 분류로 나누면은 이해하기 쉽겠다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인공지능에 대한 영역은 일반적으로 이제 노란색 박스 씌워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완성도가 많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921년에 그 희극을 만드는 작가 차페크라는 분이 로보타라는 말로 이야기를 만들면서 이러한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는 이런 로봇이 앞으로 생길 거다 하는 상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것인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는 방향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분야가 많이 있죠. 예, 이 부분으로 아마 지금 발전이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아직은 도달하지 못한 영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말하자면 합리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창의성과 윤리가 이쪽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소유라는 부분이 중요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소유자가 명확해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가 좀 명확해야 되는데 이 작품을 만든 건 누굴까요? AI예요. 이 작품을 만든 건 AI인데 이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프랑스 파리를 기반으로 둔 예술단체 오비어스에서 이제 만들어냈고 이 알고리즘을 개발한 사람은 이안 굿 펠로우라는 분인데요. 겐이라는 그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했어요. 이 겐이라는 모델은 아시겠지만 이 근사값을 내는 게 굉장히 불명확해가지고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는 모델로서 어떤 초기 모델은 그렇게 뭐 호응을 받지 못했는데 아티스트들한테는 너무도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14세기와 20세기의 그 그림 15,000장을 모아가지고 이 모델에 인공지능 모델에 적용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렘브란트 작품과 유사한 이런 초상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 그 출력물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제 선별하는 작업은 이제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인간이 개입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가 분석하고 그거를 이제 추출해 내지만 나중에 결과물에 대한 것도 결국에는 인간이 또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인공지능의 그 재산권 소유, 뭐
제작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됐냐면 이 부분은 인공지능이라는 기계는 아직 의도와 그 스토리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왼쪽에 보시는 거 보시면 아까 보신 그 초상화죠. 자, 이거는 누가 만드는 걸까요? 예, 이거는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한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집에 제가 이 그림을 걸어 놓는다면 저는 왼쪽에 있는 건 걸어 놓지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집에 걸어 놓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베이컨이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제가 그냥 뭐 작가들이 다 이렇게 그림을 무섭게 그린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좀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가져와서 보여드리는데 이거에 대한 가치, 그림을 그려서 초상화를 만드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이제 그 가치관이 굉장히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이 스토리와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의 소유가 맞지만 이 초상화를 그린 알고리즘은 이 기계가 의도와 스토리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이 스토리는 누가 만들었냐? 벨라미 가족이라는 스토리는 오비어스라는 팀에서 아티스트 팀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유는 벨라미 가족을 만든 스토리를 만든 작가들에게 있다. 그리고 이 초상화가 팔렸는데 얼마에 팔렸을까요? 네, 5억에 팔렸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인정을 받는데, 그럼 그걸 5억이라는 가치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라고 이제 예술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에 컴퓨터에게 어떤 정보를 인간이 정확한 정보를 주었는데 그거에 대한 불규칙한 이런 형태를 낼 수 있는 거는 신비롭다. 이렇게 해서 5억이라는 가치를 매겼다고 합니다. 자, 뜬금없이 제가 잠깐 퀴즈를 한번 해볼 건데요. 뭐냐면 소유권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건데요. 반려견에게 재산이 상속된 사례가 있다, 없다? 예,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한 경영자가 자기 반려견에게 115억 원, 자기 자녀들보단 더 많은 돈을 상속했어요. 그리고 그 강아지들의 자손들은 그 상속된 돈을 계속 이어받는 거죠. 자, 근데 이분의 어떤 이력을 보면 사실 왜 그랬는지 좀 판단은 좀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한 얘기가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은 소인배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 가지 그 모멘트가 있겠지만은 재밌는 거는 이 트러블이라는 강아지의 보호자가 이 돈을 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상할 때 이 보호자는 그 경영자와 분명히 관련이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반려견에게 재산 상속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슈인 거죠. 자, 반려 로봇에게 그러면 재산 상속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아직은 없지만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저는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반려견 로봇입니다. 근데 많은 좀 이렇게 노인분들에게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반려견 로봇으로 지금 활용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물론 반려견의 모습이 애완견처럼 장난감처럼 만들어진 것은 저는 별로 좋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자, 우리가 원하는 진짜 반려견 로봇은 뭔지 한번 상상해보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자, 이처럼 아까 그 경영자처럼 자기가 생각할 때 반려 로봇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재산 상속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제 윤리 문제가 적용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자, 이 윤리 문제에서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이 있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얘기 중에 핵심이 책임성입니다. 자, 이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볼까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소유자 5억을 받은 사람은 아티스트들이죠. 예를 들어 그 그림이 사람들이 봤을 때 거부감을 줘서 사람들이 뭔가 좀 해로웠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죠? 예, 그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려 로봇이나 반려견을 봤을 때
반려견이 지금 재산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책임을 진다면 그 강아지가 문제가 됐을 때 책임을 진다면 누가 져야죠? 보호자. 아까 얘기했죠. 보호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소유한 사람은 그 보호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지 강아지가 나는 이제 그 보호자의 보호 안 받고 나 스스로 살 거야 하고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강아지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반려 로봇으로 넘어갑니다. 예, 반려 로봇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런 그 생각, 의도 없이 계속 있는다면, 머문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이게 의지를 갖게 된다면, 이 로봇이, 인공지능이 의지를 갖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원칙을 두 가지가 이제 글로벌로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면은 인간이 기계를 통제하지 못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유명한 분들이 말한 걸 한번 좀 대비해 보면, 손정희 회장님은 2017년에 30년 내에 인간을 초월하는 말하자면 의지를 갖는 그 슈퍼 AI가 등장한다고 하셨고요. 자, 반대로 긍정적으로 이분은 생각한 거죠. 반대로 스티븐 호킹 박사님은 반대로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 했냐면 초인공지능이 개발이 되면 인류는 종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분명히 언젠가는 개발이 되는데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보장을 인간들이 통제할 수 있지 않으면 그 책임은 인공지능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우리는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들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은 제가 개발한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따온 겁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이제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서도 학생들에게 미래의 어떤 자기 가치관, 그리고 또 인공지능 사회에서의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그 가치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이제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세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토론도 하고 논의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거든요. AI에 대한 이런 그 미래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그 내용으로 그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문제만 던져주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학자이신 분들은 공학도로서, 또 일반인이시면 일반인으로서 미래 사회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이런 고민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